176쪽의 등기 신청 절차를 보실 건데요. 예전에 다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물권 행위가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186조에 의해서. 이때 이 매매 물권 행위를 규율하는 법은 민법이죠. 그리고 이 등기를 규율하는 법은 당연히 등기법이 될 겁니다. 물권 변동도 당연히 민법이 규율하게 돼요. 이때 민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사적자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사적자치 원칙은 뭐냐면 사적인 법률관계는 당사자 갑과 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 이를 사적자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적인 법률관계는 당사자 갑과 을이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 사적자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약간 다시 설명을 해보면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갑이 팔고 싶을 때 파는 것이고 을도 사고 싶을 때 사는 겁니다. 사라고 팔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원칙,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 이를 사적자치 원칙이라고 부른다. 대금 결정도 갑과 을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지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를 사적자치 원칙이라고 하고 우리 민법에서 탑 넘버원 원칙이에요. 최고의 원칙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 최고의 원칙이 아니에요. 그건 저 대학 다닐 때 10년 전에. 이상하긴 한데 지금 현재는 사적자치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 그렇죠. 그럼 이 사적자치 원칙은 당연히 우리 등기법에서도 지켜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등기법은 민법을 실현시키는 법률, 민법의 보조 법률이라고 불러요. 강사도 그렇다고 했죠. 민법 선생님의 보조 강사예요. 뭐 상관없어요. 뭐 당연한 것 같고. 뭐라고요? 원생수는 제일 많은 것 같다. 아, 그래요? 영광입니다. 다 붙으실 거예요. 사적자치 원칙은 당연히 우리 등기법에서도 관철이 돼야 됩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신청주의로 나타납니다. 신청주의.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 사적자치 원칙이 신청주의로 나타나고 이 신청주의가 원칙이에요. 신청주의의 의미는 뭐냐면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소는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청이 없을 때는 등기소가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신청주의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 신청주의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는 근거 규정이 있을 때는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즉 신청이 없어도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러냐면 첫 번째,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관의 직권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등기관이 알아서 등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직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이 없어도 법원에서 등기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등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신청이 없어도 이루어지는 등기예요. 따라서 원칙의 예외니까 반드시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쉬운 문제로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신청주의도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신청주의. 첫 번째는 갑과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당사자라고 부르죠. 그렇죠. 당사자. 예전에도 설명드린 건데 일을 담당하는 자, 이때의 일은 법률행위를 얘기해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담당하는 자, 갑과 을, 당사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칙은 당사자가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청이라는 거는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등기소는 국가기관이죠. 뭔가를 요구할 때, 우리 행정법에서는 뭔가를 신청한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등기를 요구한다는 얘기는 등기를 신청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이 또 다른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즉 등기소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우리 행정법에서는 뭔가를 위촉하고 부탁한다라고 해서 촉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등기를 요구한다면 등기를 촉탁한다 이런 용어를 써요.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공권력을 기준으로 할 때 아래쪽, 공권력의 상대방, 공권력의 주체, 그렇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위에 뭔가 요구할 때 그때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대등하죠. 똑같은 공권력의 주체예요. 대등한 국가기관일 때는 위촉하고 부탁한다고 해서 촉탁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면 이 등기를 요구하는 거, 등기를 촉탁한다, 등기를 신청한다 이런 용어를 쓸 테고, 여기도 등기를 요구하는 것은 등기를 촉탁한다 이런 용어를 쓰겠죠. 그렇다면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신청과 촉탁은,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신청과 촉탁은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신청과 촉탁은 같은 뜻이죠. 네. 맞아요. 그렇다면 신청에 관한 규정들은, 신청에 관한 등기법의 규정은 촉탁에는 준용이 될까요? 준용되지 않을까요? 네?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등기법의 신청에 관한 규정은 촉탁에도 당연히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거니까. 맞습니까? 이게 원칙입니다.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다만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신청에 관한 중에서 등기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거짓의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등기부에 진실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즉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법에 여러 규정을 둔 게 있습니다. 공동신청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신청도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렇다면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등기법의 규정들은 촉탁에는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국가기관이 또 다른 국가기관에게 거짓의 내용을 가지고 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등기법에 관한 규정 중에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은 촉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공동신청에 관한 규정들, 등기필 정보에 관한 규정들, 인감증명에 관한 규정들, 이러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은 여기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은 준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까지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출제가 됐던 지문들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이 신청도 원칙은 임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요 임자는 맡길 임자고요. 의는 뜻의 자예요. 그래서 당사자의 뜻에 맡긴 신청이란 뜻입니다. 민법에서 임의 규정 공부하신 적 있죠?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그때의 의미와 똑같아요.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신청.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고 신청하기 싫으면 안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등기 신청 여부를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겠다는 겁니다. 신청하고 싶으면 신청하고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임의신청, 임의신청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임의규정은 무슨 뜻입니까? 임의법규, 임의규정. 그렇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상관이 없는 거. 지킬지 여부를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규정들. 지킬지 여부를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법규들. 이게 임의규정이에요. 임의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 여부가 온전히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신청.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고 신청하기 싫으면 신청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임의신청이. 다만 이때도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 이 예외는 등기 신청 여부를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게 아니라 우리 법에서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 의무가 부과가 됐으니까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겁니까? 아니죠. 신청해야만 되는 것이죠.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신청 의무는 세 개의 법률에서 의무를 두고 있는데 첫 번째 부동산 등기법에서 표제부 등기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법에서 표제부 등기는 1월 이내에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증축합니다. 면적이 달라졌죠. 그러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증축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되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작년에도 출제가 됐던 거예요. 두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중간생략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에요. 중간생략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소유권 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일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됩니다. 요게. 그래서 요 내용이 아마 우리 등기법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부분에 들어갈 겁니다. 요 부분이 4번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의신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등기 명의를 다른 자에게 믿고 부탁하는 거. 명의신탁이라고 부르는데 이 명의신탁을 규율하는 법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실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부실법에서도 등기신청 의무를 부과합니다. 근데 이 부실법, 즉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민사특별법 중에 하나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개념은 하겠지만 이 법률을 구체적으로 공부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3개의 법률에서는 등기신청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3가지만 빼고서는 임의 신청이 원칙이더라는 겁니다. 등기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고 신청하기 싫으면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때는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가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던 지문이에요. 가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가태료가 부과가 돼요. 벌칙까지 부과가 됩니다. 형사처벌까지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임의신청이 원칙인데 이 임의신청도 원칙은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이 공동신청은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뜻이에요.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2가지가 인정이 되는데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신청은 셋으로 나눠지게 돼요. 이 3가지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고 신청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 공동신청부터 하나씩 볼 건데요. 다 했던 거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우리 민법에 의해서 민법을 뭐라고도 부릅니까? 실체법이라고도 부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체, 법의 실체는 권리와 의무를 얘기하고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 민법이에요. 따라서 민법을 실체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민법에 의해서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요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물론 매매대금 채권과 매매대금 채무도 발생하겠지만 그건 우리 등기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돈은 민법에서 다루는 부분이에요. 우리 등기법은 돈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때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까? 맞죠? 이때 이 등기 청구권을 매수인, 요 을을 매수인이라고 부르고 갑을 매도인이라고 부를 텐데 이 매수인은 등기 청구권을 등기 의무자인 갑에게 행사할 겁니다. 행사를 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행사하게 되면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게 돼요. 그러면 등기가 신청이 되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등기를 규율하는 법은 뭘까요? 등기법. 맞죠? 부동산 등기법이 등기를 규율하게 될 겁니다.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니까 뭐라 부릅니까? 절차법 이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은 소유권 상실합니까? 상실하겠죠.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하니까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즉 돈이 오고 가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면, 돈이 오고 가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갑은 불이익이 발생합니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를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즉 대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때 을은 이익이 발생합니까? 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이러한 자를 등기 권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표로 만들어 보면 이때 갑을 등기 의무자, 을을 등기 권리자라고 부를 텐데요. 이때 실제법상 등기 의무자라 하면 등기 의무가 있는 자, 이 자를 실제법상 등기 의무자라고 불러요. 등기 의무가 있는 자가 뭐라고요? 실제법상 등기 의무자. 어느 법률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일까요? 민법에서. 맞습니까? 그 다음에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라 하면 등기 청구권을 가진 자가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합니다. 등기 청구권이 있는 자가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주로 사용하겠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우리 등기법상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는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한 자를 우리 등기법상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또는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라 하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이 발생한 자를 우리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익 불이익 여부는 실질로 판단합니까? 형식으로 판단합니까?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무사 시험에는 자주 나와요. 요 문구가. 우리 중개사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겠죠. 네,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래서 다시요. 우리는 지금 민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등기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라 하면 등기의무가 있는 자, 등기 청구권이 있는 자가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가 아니에요. 우리 등기법 시간에서는 등기의무자라 하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의무자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이 발생하는 자를 등기권리자, 등기권리자 이렇게 부를 겁니다. 맞습니까?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이때 이 등기를 가장 하고 싶은 자는 누굴까요? 을이겠죠. 대금을 지불했을 테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을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때 등기를 신청할 때 대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한다면 을이 등기를 혼자 신청하러 간다면 10억이라면 등기 신청 정보에는 15억이라고 기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나중에 전매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조금 내기 위해서 10억짜리를 10억 원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는 15억으로 기록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10억보다 15억이 나중에 다른 자에게 처분하면 이게 양도소득세 더 조금 낼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10억인데 10억으로 기록하면 갑은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내게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만약에 대금이 10억인데 대금을 한 5억으로 기록하게 되면 등기부에 기록하게 되면 취득세 조금 내죠. 양도소득세는 조금 내겠지만 잘못 얘기했나? 맞아요? 이거는 양도소득세 조금 내기 위해서 이건 취득세 조금 내기 위해서 5억으로 기록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 5억으로 등기부에 기록이 되면 얘는 세무조서 나올 겁니다. 아마. 그렇죠. 시가보다 너무 작은 금액이니까 증여가 아닐까라고 당국에서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엉뚱한 내용이 기록이 되면 그 불이익은 누구에게 발생합니까? 갑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잘못된 내용이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 갑도 같이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의리 거짓의 내용을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갑이 이걸 못하게 할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등기 의무자도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하는 거, 이를 공동신청이라고 불러요. 이 공동신청은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거짓의 내용을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공동신청이라 하면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 등기부에 거짓의 내용이 기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 이를 공동신청이라고 부릅니다.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 신청 절차에 등기 의무자를 참여시키는 것, 이게 뭐라고요? 공동신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공동신청의 개념은 좀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공동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독신청은 그렇다면 등기 의무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공동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등기 의무자가 애당초 없다면 혼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등기 권리자 혼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두 번째, 등기의 진정성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이미 확보가 됐다면 등기 의무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때도 단독 신청이 돼요. 그래서 이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가 우리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수십 가지도 넘어요. 이게 수십 가지도 넘는데 그걸 외울 수는 없고 출제가 됐을 때 이걸 가지고 골라내는 겁니다. 아, 이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없는 등기구나. 이 등기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등기 진정성이 확보가 됐겠구나.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겠구나. 이렇게 골라내셔야 돼요. 물론 등기법 지식이 점점 쌓여가면서 그걸 골라내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표제부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자가 등기 의무자 아닙니까? 맞죠? 표제부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따라서 권리를 상실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표제부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없어요. 되셨을까요? 그러면 보전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한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등기 의무자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아까 보신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등기명인 표시 경정 등기, 이런 것들, 이름 바뀔 때, 주민번호 바뀔 때, 주소가 바뀔 때 이루어지는 등기들, 권리를 상실한 자가 있습니까? 없죠. 등기 의무자가 없습니다.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도 이것도 단독 신청이에요.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어려우신가요? 네, 기타 등등 앞으로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됐다면 등기 의무자를 구태여 참여시킬 필요가 없겠죠. 어떤 등기가 있냐면 판결에 의한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판결서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에 의한 등기, 명령에 의한 가등기. 이것도 재판의 일종입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에 의한 가등기. 이것도 재판의 일종이니까 단독 신청입니다. 재판서가 있으니까 나중에 보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됐으니까 단독 신청에 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첫 번째, 대위 신청.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대위 신청이라고 불러요. 다시요.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 신청할 때 대위 신청이라고 부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는 겁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본인이 신청한다면 이건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죠.
대리인이 신청하는 거니까 이것도 제3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세 번째,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따가 보실 거예요. 이런 건 전부 다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것들이에요. 제3자가.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하나씩 보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씩.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176쪽을 보시면 등기 신청 절차 나와 있고요. 등기 신청의 일반 원칙 나와 있죠. 거기 원칙은 신청주의가 원칙이라고 했죠. 민법상의 사적 자치 원칙이 우리 등기법에 나타나는데 이게 뭐라고요? 신청주의. 사적 자치 원칙은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등기법에서도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소는 등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신청이 없을 때는 등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신청주의, 민법상의 사적 자치 원칙이 우리 등기법에서는 신청주의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신청주의가 원칙이고 이 신청주의도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당사자가 국가기관이라고 한다면 신청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어떤 용어를 쓴다고요? 촉탁.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 4번에 강공수의 촉탁 있습니까? 네. 밑줄만 쳐두죠. 1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 밑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 밑줄. 옆에 등기의무자의 승낙 밑줄. 쓰셨습니까? 그 옆에 지체 없이 밑줄. 그리고 옆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의무자인 경우 밑줄. 그 다음에 옆에 등기 권리자의 청구 밑줄. 그리고 지체 없이 밑줄. 치셨습니까? 이게 재작년인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틀리라고 냈던 지문이에요. 요게 맞으라고 냈던 지문이 아니라 틀리라고 냈던 지문입니다. 거의 다 틀렸어요. 네. 이 강공수의 촉탁은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됐다고 했죠. 따라서 단독 촉탁이겠습니까? 공동 촉탁이겠습니까? 단독 촉탁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단독으로 무대뽀로 촉탁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강공서가 등기 권리자일 때는 그 옆에 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촉탁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강공서가 등기 의무자일 때는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단독으로 촉탁한다는 뜻이에요. 무대뽀로 단독으로 촉탁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문구가 3년 전에 틀리라고 냈던 지문이에요. 요게. 네, 일단 밑줄만 쳐두십니다. 나중에 촉탁 등기 상세하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보시면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은 촉탁에도 준용한다 라는 문구 있습니까? 밑줄 치십니다. 다만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은 촉탁에 준용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네? 안 된다고. 그래서 공동신청도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라고 했죠. 그러면 공동 촉탁이 원칙입니까? 단독 촉탁이 원칙입니까? 단독 촉탁이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신청주의 예외가 나와 있는데 이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 첫째 줄이 있습니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어야지만 예외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명령, 직권. 그렇죠. 그 다음에 176쪽을 가보시면 2번을 보시죠. 이미 신청이 원칙이라고 했죠. 등기를 당사자의 뜻에 맡겨놨다고 했죠. 그게 이미 신청. 거기 그 다음에 공동신청이 원칙이라고 했습니까? 맞죠? 공동신청이 원칙이라고 했어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의무자를 등기신청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 이게 공동신청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거기 공동신청의 원칙 밑에 똥울뱅이 1번은 방문신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등기소를 방문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전자신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방문 신청은 뭐냐면 모니터에 신청 정보를 띄웁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신청 정보를 띄운 다음에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합니다. 입력이 다 됐겠죠? 그러면 프린트 켜요. 프린트 켜서 출력합니다. 출력된 신청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거. 이게 방문 신청이고요. 보통
신청 정보는 이 폼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신청 정보의 양식이에요. 대법원에서 만든 신청 정보의 양식. 이 폼 형식을 띄운다. 모니터에 띄운 다음에 키보드 사용해서 입력한 다음에 프린트 켜서 종이로 출력해서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거. 방문 신청. 그 다음에 전자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 모니터를 킨 다음에 그 다음에 키보드 통해서 입력합니다. 이것도 등기소에서 마련된 양식이 있어요. 거기다가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 탁 쳐서 인터넷 등기소에 보냅니다. 이게 전자신청.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등기가 신청이 되는데요. 거기 공동신청의 원칙에서 동글뱅이 1번이 방문신청이고 동글뱅이 2번이 전자신청이에요.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77쪽에 당사자에게 등기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 부동산 등기법상의 신청 의무가 있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신청 의무가 있다고 했죠.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볼 겁니다. 민법 지식이 좀 더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특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의 신청 의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등기법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은 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나중에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느냐면 179쪽에 등기 신청 행위가 있는데 요거는 12월 달에 보셨어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아주 중요하지만 11월 달에 워낙 12월 달에 상세하게 봤기 때문에 요번에는 한번 건너뛰고 4월 달에 또 상세하게 볼 겁니다. 4월 달에는 12월보다 더 상세하게 볼 거예요. 출제될 수 있는 걸 다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느냐면 182쪽을 보시면 제5절 등기 신청인 있습니까? 있죠. 원칙은 공동신청이 원칙인데 왜 공동신청이 원칙이라고 했습니까?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의 의무자를 등기신청 절차에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공동신청 맞습니까? 결국은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둘째 줄 보시면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한다 라는 문구 있죠. 강공서의 촉탁의 경우에는 공동신청이 원칙일까요? 아닐까요? 강공서 촉탁은 아니라고 했죠.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됐다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강공서가 촉탁할 때는 청구에 의해서 승낙에 의해서 단독 촉탁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거기 2번은 나중에 보실 건데요. 아주 중요해요. 나중에 가등기할 때 상세하게 볼 겁니다. 양가로 2번.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실체법상의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실체법상의 등기의무자는 등기의무가 있는 자가 실체법상의 등기의무자, 등기 청구권이 있는 자가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라고 했죠. 맞아요. 절차법상의 등기의무자는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자가 절차법상의 등기의무자죠.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라 하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자를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라고 불렀습니다. 맞습니까? 네. 거기 셋째 줄 보시면 이익 불이익 여부는 반드시 뭐 갖고 판단한다고요?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대금이 오고 가는 것은 고려한다 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죠. 아직은 민법에서 공부 안 하셨을 텐데요. 이때 매도인은 등기의무 있습니까? 네, 있어요. 그 다음에 매수인은 등기청구권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매도인은 등기의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기의무는 있는데 등기청구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매도인도 등기청구권이 있어요. 그 등기청구권의 이름이 뭐냐면 지금 이 갑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다면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될까요? 부동산에 관한 세금은 계속 갑에게 부과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라고 한다면 세금이 자꾸 부과되고 을로부터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을이 빨리 이 등기 명의를 가져갔으면 좋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갑이 을에게 등기를 받아갈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등기를 받아갈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수취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수는 받을 수, 취할 취. 등기를
받아갈 것을 청구하는 권리, 등기 수취 청구권. 이건 대법원에서 쓰는 용어고요. 학자들이 쓰는 용어는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인수해갈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기 수취 청구권, 등기 인수 청구권. 세금이 자꾸 가백에 부과되니까 빨리 받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을에게도 등기 의무 있겠습니까? 있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수취 의무. 이건 대법원에서 쓰는 용어고요. 학자들은 인수 의무. 그러면 붉은색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얀색이 아니라 붉은색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누굽니까? 가. 붉은색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법상의 등기부자는 누굽니까? 을. 맞습니까? 그러면 실제법상 등기권리자 등기부자는 바뀔 수가 있어요. 되셨어요? 하지만 이걸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소유권 상실하고 불이익이 발생하고 절차법상의 등기부자는 여전히 갑이죠. 그 다음에 이 붉은색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유권 취득하고 이익이 발생하고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는 여전히 을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실제법상의 등기권리자 등기부자는 바뀔 수 있지만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 등기부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하얀색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법상의 등기부자도 갑,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도 갑. 맞아요. 잘못 얘기했네. 실제법상의 등기의무자도 갑, 절차법상의 등기의무자도 갑. 그 다음에 하얀색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법상의 등기권리자는 을,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 을. 붉은색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법상의 등기권리자는 누굽니까? 갑.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는 누굽니까? 을. 달라지죠? 달라지죠? 그러면 실제법상의 등기권리자 등기무자, 실제법상의 등기권리자 등기무자,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 등기무자는 보통은 일치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왜냐하면 실제법상 등기권리자 등기무자는 바뀔 수 있지만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 등기무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되셨을까요? 그 지문이 거기 3번에 있는 겁니다. 실제법상의 등기권리자 등기무자와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 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 옆에 채권자 대위 신청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예입니다. 그 다음에 단독신청. 단독신청 맨 밑에 보시면 밑에서 셋째 줄 올라가 보시면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됐다면 등기무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밑에 보시면 등기의 성질상 등기무자가 있을 수 없다면 표제부 등기, 보전 등기 이런 건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 이런 것들은 등기무자가 성질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뭐라고요? 단독 신청. 상속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등기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넘겨보시면 거기 183쪽에 부동산 등기법 제23조 나와 있습니까?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 이 정도는 꼭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걸 외울 수는 없죠. 근데 등기법 지식이 쌓여지면서 저절로 아시게 될 겁니다. 이거 갖고 판단합니다.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를 보실 텐데 이건 등기의 진정성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이미 확보가 된 겁니다.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된 거예요. 뭐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혹시 민법에서 공동소유, 공유 공부하셨습니까? 그러면 공유물 분할은 공부하셨습니까? 공유물 분할 올해 아직 안 하셨어요? 네. 이 공유물 분할은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속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그걸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겁니다. 나중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도 공유물 분할은 나중에 할 겁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우리 민법에 의해서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발생합니까?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발생합니까? 발생하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소유권 상실합니까?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본다면 불이익이 발생합니까?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 뭐라 부릅니까? 등기 의무자라고 부를 겁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 취득하겠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 부릅니까? 등기 권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이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공동 신청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을은 갑에게 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등기를 신청해 주는 겁니다. 의무를 이행한다는 의미는 등기를 신청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등기 신청을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등기를 받지 못하겠죠. 법적인 소유권 취득 못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을은 법적인 소유권을 갑이 안 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면 안 되겠죠. 다른 방법을 마련해 놔야 돼요. 다른 방법이 뭐냐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을 승소 판결을 내줄 겁니다. 맞죠? 그리고 이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면, 확정되었다는 얘기는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걸 확정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는 뭘까요? 미확정. 미확정 판결은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확정이 됐다면 이제 확정된 판결서 한 장 갖겠죠. 이 판결서가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요 갑의 신청이 없어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판결서라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갑의 신청이 없어도 혼자 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승소 판결 받았죠.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되셨을까요? 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있지만 등기 청구권도 발생한다고 했죠. 등기 청구권의 이름이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수취 청구권. 그 다음에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수취 의무. 그래서 세금은 자꾸 갑에게 부과가 되니까 빨리빨리 받아가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수취 청구권. 그 다음에 받아갈 의무, 수취 의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186조에 의해서.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소유권 상실합니까?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우리 등기법에서는 얘는 불이익이 발생하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의무자라고 부를 테고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 취득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을은 이익이 발생할 테고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권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세금이 자꾸 부과되니까 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이 의무를 이행해야 되겠죠. 이 의무를 이행해야 될 겁니다.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즉 등기를 신청해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되니까 세금은 자꾸 갑에게 부과가 될 겁니다. 열받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갑 승소 판결을 내줄 겁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확정 판결서 한 장이 존재할 겁니다. 이때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불러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판결서라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에요.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 판결은 이행 판결일 걸 요구합니다. 이행 판결. 여기 이 판결서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거는 판결서입니다. 판결서는 주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있고 객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있는데 객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뭐냐면 주문과 이유예요. 그 다음에 여기 원고 피고가 나오겠죠. 이거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라고 불러요. 이건 나중에 보실 거고 이것만 일단 좀 기억하시면 이 주문은 주된 문장이라는 뜻인데 주된 문장 법원이 내린 판단 중에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결론. 법원이 내린 판단 중에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주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판결서에서. 그 다음에 이 이유는 결론이 나오게 된 과정, 이유를 기록하는 겁니다. 판결이 나온 이유. 이때 이 주문은 보통 2줄에서 3줄로 대단히 간략합니다.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결론만 기록해요. 대단히 간략해요. 이 주문의 끝문장이 무엇을 확인한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은 소유자임을 확인한다. 을은 전세권자임을 확인한다. 병은 저당권자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확인한다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확인 판결이라고 불러요. 확인 판결. 주문의 끝문장이 확인한다 이렇게 끝나면 무슨 판결? 확인 판결. 주문의 끝문장이 무엇을 이행하라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 판결이라고 불러요.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을은 저당권 설정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병은 전세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전부 다 무슨 판결일까요? 이행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이행 판결. 그 다음에 주문의 끝문장이 뭐뭐 한다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다. 갑과 을은 이혼한다. 그럼 딱 남남이 돼버려요.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네.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판결을 형성 판결이라고 부르는데 뭐뭐 한다로 끝나면 이것을 제외하고 뭐뭐 한다로 끝나면 이를 형성 판결이라고 불러요. 이 토지는 A가 2분의 1을 가지고 있고 B가 2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과 을이 공유합니다. 이때 요 지점 C 지점부터 D 지점까지 분할한다 이렇게 끝나면 딱 분할이 돼버려요. 이거를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부르는데 형성 판결입니다.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분할한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하는데 형성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한다로 끝나면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그래서 주문의 끝문장 갖고 판결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주문의 끝문장 갖고 그러면 이때 나오는 판결은 주문의 끝문장이 뭐로 끝날까요?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끝날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끝납니다.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이쪽에서는 주문의 끝문장이 뭐로 끝날까요?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수취 의무를 이행하라. 이행하라.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그렇죠. 그래서 이 이행 판결이 원칙인데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이행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 승소한 등기무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이행 판결을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패소한 자는 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패소자는 등기 신청할 수가 없어요. 언제?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형성 판결의 경우에는 패소자도 단독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형성 판결의 경우에는. 이거 공유물 분할 판결. 근데 아직 민법에서 공유를 공부하지 않으셨으니까 이것도 등기법에서 민법에서 한 다음에 할 거예요. 이건 나중에.
두 번째. 이 판결은 확정 판결일 걸 요구합니다. 확정 판결의 반대는 뭘까요? 미확정 판결이 반대예요. 그럼 미확정 판결은 무슨 뜻이냐면 상급법원에 올라가서 번복될 가능성이 있는 판결을 미확정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상급법원에 올라가서 번복될 가능성이 있는 판결. 그러면 미확정 판결을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해서 의뢰 이름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상급법원에 올라가서 번복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럼 상급법원에 올라가서 번복이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소돼야 돼요. 맞아요. 그럼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번복될 가능성이 없는 판결. 그 판결을 가지고 등기를 해야지만 나중에 말소될 가능성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확정 판결일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때 확정 판결이라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증명해야 되겠죠. 따라서 확정 증명서를 등기 신청 시 첨부를 해야 돼요. 뭐라고 출제하냐면 송달 증명서를 첨부한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송달 증명서가 아니라 확정 증명서.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송달 증명서가 아니라 확정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그렇다면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임시가짜입니다.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한 판결. 이 판결은 확정 판결일까요? 미확정 판결일까요? 확정 판결이면 임시가짜가 붙을 이유가 없어요. 임시가짜가 붙었던 이유는 미확정 판결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집행 선고부 판결은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한 판결인데요. 미확정 판결입니다. 따라서 이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가지고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몇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아직 민법에서 안 하셨을 테니까 소멸시효란 공부하셨습니까? 소멸시효 하셨어요? 그러면 들어보시죠. 이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일까요? 10년이요. 20년이요. 아직 기억 못 하시네요. 네. 채권은 10년이에요. 채권은 10년인데 발생한 시점부터 10년이 경과가 되면 소멸합니다. 시효로. 맞아요.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확정이 되면 확정 시점부터 다시 시효가 시작이 돼요. 이걸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하는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있으셔요? 그러면 법원의 판결이 확정이 되면 확정 시점부터 다시 10년이 경과가 돼야지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20년이 경과가 됐다면 을에게는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럼 을에게는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없는 상태에서 옛날에 받은 판결을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20년이 경과된 후에 청구권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유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 즉 권리가 존재한지 여부는 법관만이 판단할 권한과 자격이 있습니다.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등기관은 판단할 권한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20년이 경과가 됐을 때 등기 신청할 수가 있고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을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해요. 나중에 말소될 겁니다. 어차피 말소는 됩니다. 네, 신청하고 등기가 실행이 돼요. 하지만은 나중에 말소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등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과 자격이 없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몇 가지만 본 겁니다. 그러면 책을 좀 보시면 나중에 보실 거예요. 상세하게. 184쪽을 보시면 판결에 의한 등기 있습니까? 1번을 보시죠.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의 판결은 무슨 판결이라고요? 이행판결. 그 다음에 판결의 요건 보시면 이행판결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확정 판결일 걸 요구한다고 했죠. 확정 판결.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여기서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인락조서, 화해조서, 그 다음에 조정조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이유는 법관 앞에서 법원 사무관이 작성한 서류들이에요. 요 서류들은. 그래서 판결서가 작성되는 과정과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단독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귿을 보시면 3번의 디귿을 보시면 공정증서 있죠. 공정증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그 위에서 보신 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법원에서 법원 내부에서 법정에서 법관 앞에서 법원 사무관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 판결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판결의 효력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이 공정증서는 법정에서 작성된 게 아니라 공증인 사무실에서 변호사인 공증인이 작성한 서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디귿 기억하셔야 될 테고 리을은 가처분 결정에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조항이 기록되어 있어도 등기 권리자는 이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왜냐면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라서 그렇습니다.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여서 그래요. 이건 나중에 상세하게 볼 겁니다. 그 옆에 있는 것도 중요해요. 옆에 뭐가 있습니까?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등기원인 증서로 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단독 신청이 맞아요. 첫 번째 문장은 촉탁, 두 번째는 단독 신청. 이건 나중에 보실 거예요. 체크만 해두십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금방 설명드렸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동글뱅이 1번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이 이행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맞습니까? 네. 거기 3번을 보시면 체크만 해두십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은 승소 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채권자 대위 소송도 이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아직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하기에는 넘기겠습니다. 186쪽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4번 있습니까? 이거는 별표 하나 쳐두시죠. 문제가 고급 지문으로 출제가 될 때는 이것도 출제합니다. 고급 지문으로. 아직은 어려우시니까 나중에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첨부정보에서 기억의 두째 줄에 확정증명서 있습니까? 그거 밑줄 하나 쳐두셔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나머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안 보셔도 되고요. 확정증명서 하나 줄치십니다. 되셨을까요? 네, 넘기겠습니다. 이제 상속등기를 보십니다. 예전에 다 했던 거예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인데요.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자를 피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상속을 당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피는 당했다라는 수동의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셨으니까 권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하나도 빠짐없이 즉 포괄해서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 상속인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승계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요걸 기준으로 을을 얘기할 때는 상속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걸 기준으로 을을 얘기할 때는 포괄승계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포괄승계인과 상속인은 같은 뜻은 아니고 포괄승계인이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포괄승계가 상속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인데 이 포괄승계 안에는 상속이 대표주자, 상속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을을 상속을 기준으로 한다면 상속인, 포괄승계를 기준으로 하면 포괄승계인 이렇게 불러요. 개념은 포괄승계인이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때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상속 개시 시점입니다. 맞습니까? 상속 개시 시점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 사망 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때 갑이 가진 권리가 소유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전세권이 상속돼서 을은 전세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상권이라고 한다면 지상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임차권이라고 한다면 임차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은 항상 소유권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됩니까?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되겠죠? 그렇죠?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갔으니까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을은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될 겁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맞습니까? 따라서 이를 상속 등기라고 불러요. 만약에 갑이 가지고 있던 게 소유권이 아니라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전세권이 넘어가는 거죠. 전세권 이전 등기가 될 겁니다. 전세권 이전 등기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것도 상속 등기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 원인이 상속일 때 이루어지는 등기가 뭐라고요? 상속 등기, 상속 등기라고 얘기하고 이 상속 등기는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합니다.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전세권 이전, 임차권 이전,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이겠죠? 등기 권리자.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판단할 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겠죠? 갑의 이름에서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 이루어지니까 얘가 불이익이 발생하겠죠?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렇게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인데 문제는 요 갑은 살아계셔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죠?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라고요? 단독 신청. 맞습니까?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 등기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 상속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단독 신청이 됩니다. 되셨을까요? 네. 개념만 보셔요. 좀 어려운 게 몇 가지 더 있지만 그건 나중에 민법 지식을 좀 더 쌓은 다음에.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병으로 하죠.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물권행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여기는 매매 그리고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요 중간에 갑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즉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요 갑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피상속인이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 의무는 하나도 빠짐없이 포괄해서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 상속인에게. 맞아요.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때 포괄승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을을 뭐라고 부릅니까? 포괄승계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무엇도 취득할까요? 모든 재산적 권리 의무는 다 승계를 받는 겁니다. 상속은.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되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발생합니까? 그 의무도 상속이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요 을이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때는 등기를 이렇게 신청합니다. 이렇게. 이 의무를 이행해야 되겠죠. 누구에게 이행해야 됩니까? 병에게 이행해야 되죠. 그래서 이 을이 등기 의무자, 요 병이 등기 권리자로서 같이 신청하는 겁니다. 여기에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불러요. 또는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부만 놓고 볼 때 병이죠. 등기 권리자.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소유권은 이미 을에게 넘어갔죠. 얘가 등기 의무자. 얘가 등기 권리자.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는 등기 명의가 누구에서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네? 갑에서 을로 넘어갔죠. 이렇게. 여기서는 등기 명의가 누구 이름에서 누구 이름으로 넘어갔습니까? 갑에서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이게. 여기는 등기부가 이렇게 등기가 된 거예요.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상속 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가 되는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병 등기 원인은 매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걸 상속등기라고 부르고 이걸 상속인에 의한 등기 또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같아요? 다르죠? 네. 근데 이 등기는 물권 변동 과정을 정확하게 공시했을까요? 정확하게 공시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소유권 변동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쪽의 경우에는 갑에서 을로 그리고 병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 등기부에는 갑에서 곧장 병으로 넘어가고 있죠. 이게 뭡니까?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가 우리 등기법에서 인정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외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 뭐에 의해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에 의해서. 되셨을까요? 네. 책을 좀 보겠습니다. 188쪽에 상속 등기가 나와 있는데요. 1번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 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밑줄. 왜요? 등기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돌아가셔서. 맞습니까? 네. 그리고 2번, 3번, 4번은 다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다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어디를 보시느냐면 190쪽을 보십니다. 그 전에 188쪽에 기타 단독 신청하는 경우 있습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 등기무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단독 신청입니다. 변경 등기도 등기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뀌는 등기라서 권리를 상실하는 자가 없어요. 등기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단독 신청입니다. 그 다음에 멸실 등기, 이것도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예요.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라서 등기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말소 등기가 있는데 이건 대단히 중요해. 별표짓입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토지 수용은 뒤에서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신탁 등기 있습니까? 거기 첫째 줄.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밑줄. 이게 신탁법이 개정되기 전에, 등기법과 신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동 신청이었어요. 근데 신탁법과 등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단독 신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데요. 나중에 신탁 등기할 때 상세하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이건 뒤에서 다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자에 의한 신청 보시면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있습니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도 불러요. 거기 첫째 줄 보시면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즉 매매 계약이 먼저 체결된 후에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사망해서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 상속이나 포괄 승계인이 사망한 자를 대신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절차가 나오는데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죠. 어디 갔어? 여기 있죠. 상속 등기 단독 신청이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공동 신청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신청인에서 두째 줄에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밑줄.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191쪽에 동글뱅이 2번 체크하십니다. 이건 대단히 고급 지문으로 출제되는 지문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보시면 신청서에는 등기 신청서에는 등기 의무자가 누구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이 의무를 이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을이자. 등기 의무자가 을로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등기부에 등기 의무자는 누구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건 등기부예요. 등기 의무자가 누구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 그런데 신청서와 등기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 부동산등기법 제29조 7호에 의해서 각하됨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등기의무자가 일치하지 않을 땐 각하됨이 원칙인데 7호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일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각하해야 되겠습니까? 각하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각하해서는 안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와 등기부의 등기 의무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각하함이 원칙인데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만큼은 일치하는 게 처음부터 불가능하죠. 이때는 각하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내용이 191쪽에 맨 꼭대기 동글뱅이 2번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고급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출제가 되면 맞히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네,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 신청. 이건 다음에 하죠. 맨 뒤에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이게 진행되기가 힘들어요. 왜? 민법에서 안 하셨을 테니까 아직은. 그래서 진도가 그다지 많이 늦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등기는 하기가 힘듭니다. 민법에서 아직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4월 달에 아주 상세하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실 건데요. 불만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 등기법은 민법과 너무나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중개사 시험과 법무사 시험만 등기법과 민법이 분리되어 있고요. 다른 시험은 등기법은 민법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등기법은 민법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민법 실력이 올라가시면 등기법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고 등기법 실력이 올라가면 민법 실력도 같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오늘 토요일이죠? 네. 제가 한 20년 강의하면서 학원으로부터 처음으로 양주를 받았어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